네, 안녕하세요. 저 대신증권 장기전략 리서치부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신산업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송용주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참석자 발표자 면면을 살펴보니까 뭐 부동산이나 건설 업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경력을 쌓으신 전문가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오늘 그 발표회 포문을 열게 된 것은 이 업계 사람이 아닌 외부의 시각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린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롭테크 산업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자본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으며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전망해 보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하는데요. 네, 코로나19가 어떤 것을 남겼는지 저는 이제 뭐 미국의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실 텐데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죠. 저도 뭐 몇 년 동안 즐겨보고 있던 프로그램인데 이게 뭐 비혼 가구의 증가나 1인 가구의 증가 트렌드와 맞물려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가 특히 최근에 집콕이 일상화가 되면서 집에서 남들은 뭘 하고 사는지 어떻게 재미있는 것을 하고 사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다니 하고 놀랐었거든요. 집에서 경제활동이 다 가능한 세상, 홈코노미라고 하는데요. 이런 홈코노미 트렌드 때문에 미국의 증시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회사 텔라닥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원격 의료 회사이고요. 두 번째 회사는 미국에서 가정 내 당뇨 관리,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리본고 헬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특히 리본고 헬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공모가 당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 의료,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면서 주가가 동반 상승을 했고요. 3Q가 지나면서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다 보니까 이 두 회사는 우리가 합쳐지면 더 큰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합병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는 펠로톤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밀레니엄들 사이에서 거의 신흥 종교급으로 불리는 회사죠. 집 안에서 스피닝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액정을 보면서 선생님과 접속한 친구들과 같이 신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지금 제가 이거 10월 말 종가인데요. 오늘 주가 확인해보면 저거보다 더 올랐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만 한 4배 정도 올랐거든요. 줌은 여러분 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재택근무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서비스를 제공했던 상장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두 번째로는 IPO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웰이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의 또 다른 원격 의료 회사고요. 데이터가 폭증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노우플레이크 굉장히 유명했었죠. 이번 IPO 시장 때. 이 두 회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IPO 시장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증시에 대비를 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의 파고를 아주 직격탄을 맞은 회사들이 있었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여행과 레저 산업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실적이 악화되었고 기사를 보시면 한 2Q 때 실적이 급락하면서 직원들의 25%를 해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Q가 지나면서는 또 반전이 일어났죠. 지금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동네 근처에 있는 남의 집에 가서 살아보는 그런 트렌드 그게 생기면서 3Q의 실적이 회복을 하고 12월에 지금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가 지금 자꾸 뭐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런 경제 봉쇄 시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상장을 한다고 해도 실적 개선이 언제 가셔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3Q 실적 나왔는데 아직 순이익 적자 상태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펠로톤이라는 회사에 반대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클래스패스라는 유니콘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전역에 있는 헬스장을 쿠폰 하나를 사면 월 구독을 하면은 전역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콘택트 기술을 선보였던 회사인데 헬스장을 못 가게 되다 보니까 실적이 반토막이 나고 직원을 여기도 한 30% 정도 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내 상장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상장도 못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저는 지금 프롭테크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프롭테크 산업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미국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페이지는 저희 회사에서 발표하는 리츠 수익률인데요. 부동산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리츠 수익률을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셀프 스토리지나 아니면 5G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이커머스를 위한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은 지금 연간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호텔, 리테일, 오피스, 헬스케어 이쪽은 지금 마이너스 50%까지 수익률이 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 트렌드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수요가 변화했고 그 트렌드는 어느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프롭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모두 다 알고 계신 질로우죠. 질로우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장한 지는 10년 정도 됐는데 계속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시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아니 도대체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이 회사의 주가는 왜 이렇게 높은가에 대한 의구심, 회의론도 대두되던 상황인데요. 코로나가 반전의 기회를 줬습니다. 보시면 2020년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면서 질로우에서 제공하는 3D 투어 방문자 수가 600%가 늘어났죠. 그러면서 2Q, 3Q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요 표를 보시면 3Q에 그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IMT 사업의 매출이 팍 늘어납니다. 요 회색 막대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드디어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말할 것도 없이 뛰었죠. 2등하고 있는 레드핀입니다. 레드핀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 월 평균 방문자 수가 올해 초부터 쭉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저는 이 두 회사의 실적 계산을 보면서 사실 그 주택 중개 플랫폼의 언택트 수요에 대해서 시장이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모두 다 회의를 가졌던 그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중개 수수료 얼마 뗀다고 그게 돈이 되겠어? 라는 회의를 불식시켜준 계기가 코로나19였다는 생각입니다. 중개 플랫폼 외에도 프롭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죠. 베러 모기지라고 하는 회사는 온라인 부동산 금융회사입니다. 원래 핀테크 회사는 아니었고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출신이 집을 사다가 대출받는 과정이 너무 짜증나서 친구랑 손잡고 만든 회사입니다. 여기는 지점이 하나도 없고요. 모든 서류 제출, 대출 심사 모두 다 온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심사 과정도 짧아지고 금리는 내려가겠죠. 이 회사도 보시면 2018년, 19년에도 크게 성장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고서부터 월 평균 대출 발행 금액이 전년 평균보다 3배, 4배 늘어나고 있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올해 매출 전망은 전년 대비 4배 성장입니다. 카테라라고 오늘 건설회사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컨스트럭션 테크, 콘테크라고 해서 프로테크한 분야죠. 콘테크 분야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을 거의 쓸어 담다시피 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인공위성 사진을 그 소프트웨어로 분석을 해서 이 땅에다 어떤 건물을 지으면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 것 같고 이런 걸 분석을 해주고요. 3D 렌더링으로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미국과 인도에 있는 공장에서 레고 블럭 같은 모듈을 만듭니다. 그 모듈을 들고 가서 현장에서는 차곡차곡 조립만 하는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는 공법, 프리패브 공법에서 선두자로 여겨지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 코로나 전부터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15년에 설립이 됐는데 2년 만에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유니콘이 되었고 5년 만에 지금 기업가치 35억 불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은 17억 불이었고요. 이 회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던 거는 지금 건설 경기가 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업이라는 건 대표적인 컨택트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이런 전 과정을 가지고 굉장히 효율화를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택트 기술을 접목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도에서 코로나 대응 병원은 갑자기 병상이 모자란 겁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가 인도 정부의 특별 허가를 맡아서 400병동짜리 병원을 단지 2주 만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진 가능성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한번 놀란 일이 있었고요. 지금 이런 기업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만 해도 코로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죠. 여러분 모두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고 저희 회사도 지금 1.5단계로 넘어가면서 지난주부터 3분의 1은 재택근무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행사를 끝으로 고객 미팅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지금 재택근무하는 그런 일상,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보니까 괜찮은데 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 아기가 있는 직원들 위주로 해서 호응이 좋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시내에 비싼 그 오피스 빌딩을 소유하거나 렌트하기보다는 그냥 재택근무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 직원들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거점 오피스를 렌트하거나 관리하는 게 굉장히 비용 대비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일부 직원들을 우리는 재택근무로 돌리겠다라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스트파이브 같은 공유 오피스 아니면 뭐 독서실 기업, 그 스터디 카페 이런 쪽으로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까지 해서 제가 코로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본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돈이 앞으로 어떻게 몰릴 것인지를 과거 흐름부터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크 산업의 벤처 투자가 사실 최근에만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90년대 중반 정도에 인터넷 그 버블닷컴 시기가 오기 전에 인터넷 회사들이 부동산 매물을 리스팅해주면서 프로테크라는 게 이제 태동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프로테크가 돈을 쓸어모으기 시작한 거는 2015년. 그래서 저는 2015년부터가 중흥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계기가 됐던 거는 중국의 주거용 부동산 임대 플랫폼들의 등장입니다. 10억 인구를 배경으로 한 그 볼륨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는 중국의 그 중개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전에도 뭐 딜러우나 트롤리아나 이런 레드핀 같은 미국의 프로테크들도 있었지만 2015년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VC 딜들을 가져간 거는 중국의 플랫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금액이 어디로 몰렸는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부동산 산업의 밸류체인은 4가지로 나누더라고요. 투자랑 자금 조달, 돈을 모아서 개발과 건설, 다 지어진 건물을 중개 및 임대, 중개 임대 후에는 부동산 관리하기까지 4개의 밸류체인으로 보통 나누는데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와 중개 관리 부분을 합쳐서 부동산 테크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개발 건설을 컨스트럭션 테크, 콘테크, 그 다음에 투자 자금 조달 부분을 모기지라고 해서 모기지 테크 표현을 했습니다. 파란색 막대가 월등하게 많죠. 금액측으로 봤을 때. 그리고 2020년 3Q까지 누적된 금액을 봤을 때 코로나라고 해서 투자가 좀 안 됐다라는 느낌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3개 분야별로 VC 투자 단계상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개 임대 관리, 부동산 테크 부문에 있어서는 아직도 시드 엔젤 시리즈 A 정도의 투자금이 비중이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 개별 딜들을 쭉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주택 중개 플랫폼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었고 그리고 신생 기업들의 진입이 계속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발과 건설 영역을 보시면 2018년에서 19년으로 가면서 시드 머니 그 투자가 확 줄어들거든요. 개별 딜들을 보시면 최근 3년간은 투자 자금을 받고 있는 한 4-5개의 회사로만 큰 금액의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약간 유니콘으로 덩치가 커질 만한 애들이 커졌다는 생각이고요. 투자나 자금 조달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금 그 조달 활동이 제일 미미합니다. 그 지금 일단 스타트업 투자 그 단계에 있어서 가장 성숙하다고 느껴지고요. 그 이유는 부동산 금융에 특화된 프로테크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투자나 자금 조달 영역에 있어서는 기존의 핀테크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들이 부동산 금융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핀테크는 프로테크보다 좀 더 먼저 발전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미 투자를 받았던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테크 투자를 봤을 때는 약간 좀 성숙하거나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3개의 차이를 보면서 느낀 거는 아무래도 밸류체인에 있어서 중개 임대나 관리 분야가 가장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그래서 수요자의 니즈도 크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개발이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개 임대나 관리 같은 분야에는 워낙에 작은 플레이어도 많고
인류 역사상 뭐 가장 오래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건설 분야에 있어서 너무나 이제 낙후된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어들이 진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 2Q, 3Q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딜이 없었을까 하고 중요한 딜들을 뽑아봤더니 굉장히 큰 규모의 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억 달러 이상의 딜들이 많이 있었고 제일 위에 보시는 회사가 아까 안성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베이커즈 아웃팡이죠. 지금 8월 13일인가 상장을 했는데 프리 IPO 단계에서 3월 달에 15억 불을 또 받았습니다. 세콰이어랑 텐센트한테서 15억 불을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고 그 외에 아까 보여드린 뭐 카테라라든지 또 컨테크 부분에서 기업가치 50억 달러에 해당하는 프로코어 이런 회사들이 또 2억 달러 이상씩 투자를 받았고 아까 보여드린 뭐 베러 모기지 이런 회사도 1억 5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프롭테크 VC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누가 있을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2015년도에 그 중흥기가 시작되던 무렵에는 비전 펀드,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나 아니면 호로이츠 같은 대형 VC들 위주로 시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프롭테크가 이제 점점 성숙해지다 보니까 제너럴 애틀랜틱 같은 성장형 PE들도 투자자로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요. 최근 3년간 보이는 가장 재미있는 변화는 프롭테크 전문 VC의 등장입니다. 여기 계신 저 우미건설이랑 직방도 브리즈인데 설립하셨다고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브릭앤몰타르, 뭐 피프트워, JLL 스파크 같이 굉장히 유명한 프로테크 전문 VC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JLL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하는 JLL의 CVC고요. 여기서 인수한 회사들을 기존 JLL 서비스에 융합해서 선보인다든지 그런 신사업 개념으로 SI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브릭앤몰타르나 피프트월 같은 경우에는 CBRE, 쿠시맨 웨이크필드 같은 회사들의 투자 자문을 해준다든지 그 회사들을 LP로 꾸고 투자하는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엑싯을 하고 있는지 IPO 시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간 뭐 IPO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3년간 나타난 변화는 덩치가 커졌다는 것이죠. 이 선을 위로 넘어가는 건 다 10억 불이 넘는 딜들입니다. 이 노란 부분, 애프터 코비드라고 써놨는데 올해 1월 달에 단케 아파트먼트 중국의 아파트 렌탈 회사거든요. 뉴욕 상장 이후에 레모네이드라는 주택보험 회사가 또 상장을 했고 8월 13일에 정말 큰 규모, 이 그래프에 다 담기지 않는 규모죠. 420억 달러로 베이커즈 아웃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한 이후에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93% 이상 올랐습니다. 그 이유로는 10억 인구 중에 지금 중개 서비스를 주택 구매할 때 중개인을 이용하는 그 인구의 비중이 채 50%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런데 그 시장에서 지금 중개 서비스 시장 점유율을 거의 20%를 가져가고 있는 게 이 베이커즈 아웃팡이거든요. 지금 이 회사는 K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메이커라는 온라인 서비스와 리안지아라는 오프라인 부동산 법인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두 개의 마켓시어를 합쳐서 한 20% 정도 나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다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나 심하고 매물에 대한 정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임대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임대차를 하는 그 임대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불신이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이 회사가 가진 강점은 오프라인 기준으로 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 매물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것에 있고요. 그 가능성에 너무나 그 미국의 투자자들도 주목을 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코로나 국면에서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정된 IPO는 무엇이 있을지 보여드릴 텐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가치 지금 50억 불 나오고 있는 프로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준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인데 현장의 인부부터 프로젝트 개발 관리인까지 다 같이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이 회사가 콘테크 분야에서는 카테라보다도 훨씬 먼저 유니콘이 됐고 지금 덩치도 제일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상장이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 실사가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면서 내년 상장 예정입니다.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두 번째 회사가 데스크탑 메탈이라고 하는 또 콘테크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기업가치 지금 한 20-30억 불 정도 되는데 올해 스펙 합병을 통해서 증시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중개 플랫폼 회사입니다. 지금 이미 딜로우랑 레드핀이랑 시장 다 나눠 먹고 있고, 중개 플랫폼 나온 지 10년 넘었는데 중개 플랫폼 스타트업이 있을 필요가 또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회사는 전혀 새로운 모델을 들고 나와서 지금 벤처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들고 나온 모델이 아이바이어라는 건데, 영어로 이제 인스턴트 바이어의 약자입니다. 인스턴트 바이어라는 거는 금방 집을 사준다는 거예요. 제가 집을 팔고 싶어요.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내놨는데 너무 안 팔리는 겁니다. 지금 다음 주에 저는 회사를 이직을 하게 돼서 이사를 가야 되고 돈이 빨리 들어와야 잔금을 치르는데, 이럴 때 저 같으면 한 시장가보다 5% 10% 좀 싸게 팔더라도 팔고 싶은 니즈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주택 시장에 그 표준화가 되어 있고 유동성이 좀 마련되어 있는 대도시 아파트 위주의 시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모델이죠. 이 회사가 어디서 지금 인기를 이끌고 있는가 봤더니 미국의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 중서부주의 주택 가격 평균 한 3, 4억 원 정도 하는 하우스들,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 시장가보다 한 10% 정도 할인된 매물의 주택을 구입을 하고 일주일 이내에 매도자한테 돈을 쏴줍니다. 세금, 서류, 주택 개보수 해가지고 예쁘게 사진 찍어 자기네 플랫폼에 올려서 되팔기까지 모든 일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그런 사업 모델이 굉장히 좀 혁신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이 회사도 지금 스펙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글로벌 프롭테크 기업 투자 유치 금액 순위에서 보셨을 때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일 위에가 오픈도어입니다. 지금 중국의 기업 가치가 막 6, 70억 불씩 되는 즈룸이나 리안자 같은 회사들보다도 투자자들의 이목은 더 집중시킨 거죠. 지금까지 35억 불 투자 받았거든요. 지금 프롭테크 유니콘 기업 가치 순위를 보시면 베이커가 압도적인 1등이다가 이제 상장 시장으로 나갔고, 즈룸이나 리안자 같은 회사들, 특히 즈룸 같은 회사는 중국에서 아파트 렌탈을 하는 회사인데 중국 정부에서 이제 처음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막 크다가 그 아파트 렌탈의 또 신뢰도를 얘네가 잃어버렸습니다. 왜냐면 어떤 그 임차인이 들어가서 살았는데 포름알데히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매물에 대한 신뢰도가 팍팍 떨어지면서 지금 이 회사의 그런 상장 가능성이나 기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그 아파트 렌탈 회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굉장히 냉혹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프로코어 상장하고 데스크탑 메탈 상장하고 오픈도어 상장하고 이러면 갑자기 유니콘 그 개수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유니콘이 어떤 회사가 나올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 중개 플랫폼들만 이렇게 유니콘 기업에 포함될 것인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렇다면 주택 중개 플랫폼이 왜 성장을 했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이 오래된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다 매물이 일단 오프라인이고 거래 금액도 크고 직접 가서 봐야 되고 발품을 팔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구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전 산업에 이렇게 빠르고 파급되고 있는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프롭테크를 부동산 산업을 뚫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지금 매물 찾는 게 너무 불편하고 지금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는 것보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매물을 찾는 인구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또 이건 미국 데이터긴 하지만 주택 구입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왜 30대들이 영끌 바잉 하잖아요. 밀레니얼들이 주택 그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사용한다, 매물 검색 시에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비중은 전 연령대에서 이제 9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뚫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플랫폼에 대한 그런 주택거래, 아이바이어 시장 점유율이 지금 미국 전체 주택거래량의 1%도 되지 않거든요. 근데 연간 성장률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바이어 시장에서도 지금 플레이어가 한 4개 회사 정도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성장이 기대가 되고, 또 주택을 소유하기보다 임차하려는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물론 코로나 전의 데이터긴 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하면서 괜히 무겁게 집을 사서 눌러 앉아있기보다는 빨리빨리 새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는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거래가 더 빈번해진다는 것이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시장 외에도 상업용 시장 같은 경우에 몇천억짜리 빌딩을 살 때는 실사나 뭐 이런 거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크로스보더 거래가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JLL이나 CBRE 같은 회사들도 비대면 실사라든지 이런 기술, 그다음에 뭐 그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그 투자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으로도 저는 이 플랫폼의 파고가 넘쳐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프롭테크의 미래를 이끌어갈 회사는 누가 있을지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중개 플랫폼이 과거에 한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매물 정보를 제공하면서 광고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지금 중간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요자, 공급자, 중개인을 연결하면서 중개 수수료의 일부를 수취하고, 그리고 나머지 뭐 건물 관리 서비스, 아까 그 말씀드린 밸류체인에서 관리 서비스나 아니면 투자 서비스에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을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를 약간씩 가져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아이바이어도 그렇고 아까 보여드린 질로우 같은 회사도 그렇고 점차 마지막 단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자기가 직접 사서 매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아니면 임대차나 건물 관리를 직접 해주거나 모기지나 이런 크라우드 펀딩 쪽으로 한다든지 단순하게 그런 중개 수수료 일부를 떼먹는 게 아니라 더 큰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서비스 페네트레이션 레이스를 높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저 중개 플랫폼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 게, 건설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개발 건설 그 부동산 산업에서 개발 건설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 내부의 밸류체인으로 또 나눌 수가 있을 것인데, 사업 계획을 하고 뭐 투자 그 수익률이나 이런 걸 개선한다는 거는 데이터나 그런 플랫폼 기반의 회사들이 진출하기에 용이한 분야이겠지만, 설계를 하고 자재를 구매하고 시공을 한다.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컨택트 기술이 빠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역량, 건설 기술 이런 것들을 보유한 컨스트럭션 테크 전문 기업들이 경제적 혜자를 구축하기에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일에 그 중국의 광군제라는 게 있었다고 하죠. 광군제 동안에 알리바바가 그 부동산 법인을 하나 초청을 해서 주택 80만 채를 온라인으로 팔았습니다. 이게 됐다는 게 저는 너무나 신기하고요.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수지향적인 산업인데, 지금 산업 내에 기존의 기득권을 쥐고 있던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는 프롭테크의 진입이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프롭테크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산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택시 사업, 원격 의료 사업, 기존의 사업자들이 기득권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만 보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해외에서는 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업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